안녕하세요. 저는 결혼한 지 5년째 되는 맞벌이를 하며 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사실 이 글을 쓰기까지 정말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동안 마음속에 쌓아두기만 했던 이야기들이라 어디서부터 어떻게 꺼내야 할지 막막했거든요. 저는 최근 저만 보면 못 잡아먹어 안달이던 시어머니를 제 인생에서 완전히 끊어냈습니다. 말 그대로 확실하게 버렸습니다. 평생 한 번도 누군가를 가족에서 잘라낸다는 생각을 해본 적 없던 저였는데 결국 그 지경까지 온 거죠. 지금까지는 남들 앞에서는 최소한의 예의를 지키려 시어머니라고 불러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호칭조차 아깝게 느껴집니다. 그 말을 입에 올릴 때마다 제 안에서 분노와 울분이 되살아나니까요. 혹시 제가 감정적으로 너무 격해져 있어서 이렇게까지 생각하는 걸까 싶어 스스로를 의심해 본 적도 있어요. 하지만 아무리 곱씹어봐도 제가 겪어온 일들을 다른 사람이 겪었다면 저보다 더 극단적인 결정을 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남편은 그런 제 결정을 전적으로 지지해 줬습니다. 오히려 남편 쪽에서 먼저 말했어요. 얻을 건 다 얻었으니 이제는 그냥 모르는 사람처럼 지내자. 그 말에 순간 가슴이 철렁했지만 저 역시 같은 생각이었기에 고개를 끄덕였죠. 남편의 말대로 시어머니는 앞으로 혼자 살다가 결국엔 독거노인으로 생을 마감하시겠죠. 그게 안쓰럽게 느껴져야 정상일지도 모르지만 이상하게도 저는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이제 내 알바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동안 그분에게 얼마나 지쳐 있었는지 그때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남편과 저는 사실 아주 어릴 적부터 친구였습니다. 같은 교회를 다녔고 유치부 때부터 청소년부까지 거의 매 주일을 함께 했어요. 자연스레 서로의 집에도 드나들었고 명절 때마다 부모님들끼리 음식을 나누며 담소를 나누는 모습이 익숙했습니다. 저희 부모님과 시부모님은 같은 교회에서 오래 함께 봉사하시며 친한 사이였고 평소에도 서로의 집에 자주 놀러갈 만큼 가까우셨습니다. 교회 수련회에서 단체로 찍은 사진 속에는 어린 제가 시부모님 무릎에 앉아있는 장면도 있더라고요. 그만큼 저는 시부모님을 어릴 적엔 이모나 삼촌처럼 편하게 생각하며 자랐습니다. 남편과는 대학에 들어가면서 본격적으로 연인 관계가 되었어요. 사실 그전까지는 그냥 동네 친구처럼 지냈는데 캠퍼스에서 다시 마주친 순간 어쩐지 마음이 이상하게 두근거리더군요. 같은 과는 아니었지만 수업이 끝나면 도서관에서 함께 공부하고 주말엔 교회에서 봉사를 같이 하며 조금씩 가까워졌죠. 서로의 집을 오가며 자연스럽게 부모님들께 인사도 드렸고 그때까지만 해도 시부모님과 저희 부모님은 정말 한 가족처럼 지냈습니다. 결혼은 저희 둘이 20대 후반이 되었을 때 했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준비하던 도중 남편이 군대에 있을 때 친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남편은 제대 후 한동안 무척 힘들어했죠. 그때의 상실감과 공허함이 얼마나 컸는지 제가 옆에서 보기에도 안타까울 정도였어요. 복학 후 학업에 집중하며 조금씩 일상을 회복해갈 즈음 시아버지께서 새로운 인연을 만나 재혼을 하셨습니다. 그분이 지금의 새시어머니가 된 분이셨어요. 놀랍게도 시아버지와 새시어머니는 재혼 후에도 저희 부모님과 여전히 가깝게 지내셨습니다. 명절마다 서로 집을 오가며 인사했고 교회에서도 예전처럼 한자리에 모여 담소를 나누곤 했죠.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앞으로의 시집살이도 분명 따뜻하고 평화로울 거라고 믿었습니다. 시댁이라는 단어가 무섭지도 않았고 오히려 이제 진짜 한 가족이 되는구나 하고 기대했거든요. 그런데 그 모든 평화가 무너지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네요. 이제부터는 편의상 그분을 시모라고 부를게요. 사실 결혼 전까지만 해도 저는 시모를 그저 온화한 분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어릴 적부터 자주 뵈었지만 늘 웃는 얼굴이셨고 별다른 갈등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남편과 본격적으로 결혼 이야기가 오가면서 조금씩 그분의 본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제가 예민해서 그런가 싶었지만 지나고 보니 그게 아니었더군요. 시모는 기본적으로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해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라는 걸 그때 알게 되었습니다. 결혼 준비 과정에서 가장 큰 문제는 신혼집과 혼수였습니다. 시아버지께서 저희 부부에게 신혼집을 마련해 주셨고 저희 부모님은 그에 맞춰 혼수를 해주시기로 했죠. 부모님은 너희가 앞으로 오래 쓰는 거니까 처음부터 튼튼한 걸로 해라 하시며 가전제품을 꼼꼼히 고르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세탁기와 냉장고를 조금 가격대가 있는 고급 모델로 장만했어요. 그때만 해도 그 물건들이 저희 손에 들어오기 전에 다른 집으로 가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문제는 설치일을 앞두고 터졌습니다. 시모가 느닷없이 그 물건들을 자기 집으로 보내라고 하셨대요. 남편이 전화를 받고 어버버하며 제대로 대답을 못하자 상황은 그대로 기정사실처럼 굳어졌습니다. 결국 시댁에 있던 낡은 세탁기와 냉장고가 저희 신혼집으로 옮겨졌고 저희가 새로 산 혼수가전은 시댁으로 배달되어 버렸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듣고 귀를 의심했어요. 말도 안 된다고 소리쳤죠. 분노가 머리끝까지 차올라서 당장 결혼 못하겠다고까지 난리를 쳤습니다. 그런데도 시모는 아무렇지도 않게 어차피 한 식구인데 뭐가 문제냐는 식으로 말하더군요. 그 말에 더 어이가 없었습니다. 한참을 소리치며 따졌는데도 남편은 제대로 된 변명도 못하고 계속 미안하다고만 했습니다. 그 모습에 더 화가 났어요. 저를 설득하기는커녕 그냥 상황에 끌려다니기만 하니 이 사람과 정말 결혼해도 되나 싶을 정도였죠. 저는 결국 눈물까지 쏟으며 부모님께 전화를 걸어 하소연했어요. 그런데 친정 부모님은 저와는 달리 차분하게 말씀하시더군요. 지금은 너희 둘이 잘 시작하는 게 중요하다. 그냥 좋게 넘어가라. 나중에 너희 살림 꾸려가면서 다시 사면 되지 않겠니? 그 말을 듣는데 서운하면서도 마음이 조금 가라앉았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이런 말까지 하실 정도라면 지금 싸움을 키우는 게 현명한 일은 아니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눈물 범벅인 얼굴로 남편을 마주봤습니다. 진짜 마지막이야. 다시는 이런 일 없게 해. 남편은 고개를 깊숙이 숙이며 연신 미안하다고 했어요. 그 모습이 한없이 초라해 보여서 결국 저도 한숨을 쉬며 고개를 끄덕였죠. 그렇게 저는 어쩔 수 없이 이번 일을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마음 한구석엔 깊은 생채기 같은 게 남았지만 결혼식을 앞둔 상황에서 갈등을 더 키우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때는 이게 단 한 번의 해프닝이라고 믿었는데 지금 돌아보면 그게 지옥의 시작이었네요. 시모는 참 이상한 사람이었습니다. 겉보기엔 늘 단정하고 예의 바른 미소를 지었고 아버님이나 남편이 곁에 있을 때는 저에게 늘 친절한 말만 골라서 했습니다. 남편 앞에서는 우리 며느리 참 싹싹하고 예쁘다라며 칭찬을 늘어놓았고 아버님 앞에서는 저 아이는 어디 내놔도 흠잡을 데 없다는 말까지 하셨죠. 그럴 때면 저도 처음엔 시모가 나를 예뻐하시는구나 하며 순수하게 믿었습니다. 시부모님과 친정 부모님까지 오래 알고 지낸 사이였으니 굳이 의심할 이유조차 없었거든요. 그런데 정말 충격적인 건 그분이 둘만 남는 상황만 되면 전혀 다른 사람이 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분위기가 바뀌는 걸 처음 목격했을 때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남편이나 아버님이 방을 나가고 단둘이 남으면 그 부드럽던 표정이 한순간에 싸늘하게 식었습니다. 눈빛이 변했고 목소리의 톤까지 낮아지며 묘하게 비웃는 기색이 섞이더군요. 그 순간마다 마치 제 앞에 있던 사람이 아까 그 웃는 얼굴의 시모가 맞는지 의심스러울 지경이었어요. 결혼 전 한 번은 남편이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 시모가 제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너 남편 아니었으면 어디 가서 파출부나 서빙이나 하면서 살 사람인데 결혼으로 팔자 핀 거야. 그러니까 나한테 감사해야지. 처음 들었을 땐 무슨 말을 듣고 있는 건지조차 이해가 안 됐습니다. 너무 뜬금없고 비논리적인 말이라서 귀가 멍한 기분이었어요. 방금 전까지만 해도 다정하게 웃으며 제게 과일을 깎아주던 사람이었는데 그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올 줄은 상상도 못했거든요. 그 순간 저는 화가 난다기보다는 당황스러움이 먼저 몰려왔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고 웃어야 할지 표정을 지워야 할지도 몰랐습니다. 그저 어색하게 웃으며 아무 말도 못하고 있다가 남편이 돌아오자 시모는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 웃는 얼굴로 돌아가더군요. 그 모습이 너무 자연스러워서 제가 방금 환각이라도 본 건가 싶은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그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좋은 분위기에서 갑자기 이유도 맥락도 없이 쏟아지는 막말들. 처음에는 너무 뜬금없어서 그저 얼떨떨했는데 나중에는 그 말들이 하나하나 마음속에 박혀서 가시처럼 남았습니다. 어떤 날은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샤워를 하며 한참을 울었습니다. 억울했지만 남편에게 말도 꺼내지 못했어요. 이런 이야기를 꺼냈다가 혹시 남편이 그분이 그럴 리 없다며 저만 이상한 사람 취급하면 어쩌나 두려웠거든요. 저 혼자만 이상한 기분을 느끼는 걸까? 내가 예민한 걸까? 그때는 그렇게 스스로를 의심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시모의 막말은 점점 도를 넘었고 저는 나중에야 알았습니다. 그건 제가 예민한 게 아니라 정말 시모가 이상한 사람이었던 거라고요. 그렇게 당황스러움에서 시작된 감정이 나중에는 깊은 분노로 변해갔습니다. 가끔은 정말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저희 부모님과 그렇게 오랜 세월을 가까운 지인으로 지내면서 저에게 그런 막말들을 서슴없이 할 수 있었던 걸까요? 어릴 적부터 저를 지켜봐온 분이었고 저희 부모님과 식사 자리를 함께하며 웃고 대화하던 장면들도 수도 없이 떠오르는데 그 다정한 모습 뒤에 그런 아기가 숨어 있었다니 도무지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아마 시모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이미지가 워낙 좋으니까 설령 제가 막말을 들었다고 주변에 말하더라도 아무도 믿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사실 그 생각은 틀리지도 않았습니다. 처음 몇 번은 억울하고 서러워서 남편에게 조심스레 이야기해봤거든요. 하지만 남편은 제 말을 진지하게 듣지 않았습니다. 에이 설마 그분이 그럴 리가 없잖아.
장난 아니야? 이렇게 웃어넘기기 일쑤였죠. 저는 더 이상 얘기를 꺼낼 수도 없었습니다. 제 입장에서야 너무나 충격적인 일이었는데 남편이 농담쯤으로만 여기니 괜히 제가 예민하고 과민한 사람처럼 보일까봐 겁이 났어요. 시모의 막말은 분명 현실이었는데 그 현실을 나 혼자만 보고 있다는 사실이 참 괴로웠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시모의 그 이중적인 모습이야말로 가장 소름 끼쳤던 것 같아요. 남편과 함께 있을 때는 세상 누구보다 저를 아껴주는 시어머니처럼 행동하다가 둘만 남으면 갑자기 돌변해 온갖 모욕적인 말을 쏟아냈으니까요. 그런데 그 순간들을 핸드폰으로 녹음한다는 생각을 왜 그토록 오랫동안 하지 못했는지 지금도 참 아쉽습니다. 당시엔 그저 당황하고 얼떨떨해서 매번 머릿속이 하얘진 상태로 그 자리를 벗어나는 데만 급급했거든요. 그렇게 녹음 한 번 못한 채로 3년이 넘는 시간 동안 그분의 막말을 묵묵히 견디며 살았네요. 도대체 왜 저에게만 그러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이유를 찾지 못했습니다. 저는 결혼 후에도 예의를 지키며 살았고 남편과 시댁에도 늘 최선을 다했는데 말이에요. 사실 저희 부부는 결혼하면서 시아버지께서 신혼집을 마련해 주신 덕분에 그에 대한 고마운 마음으로 매달 시댁에 30만 원을 드리기로 했습니다. 남편과 상의해서 친정에도 똑같이 30만 원을 드리기로 했죠. 처음엔 그게 당연한 도리라고 생각했어요. 양가에 공평하게 드려야 마음이 편할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막상 친정부모님께 말씀드렸을 때 부모님은 단호히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우린 그런 거 안 받는다. 너희 아직 신혼이고 앞으로 돈 들어갈 일도 많은데 그 돈 아껴라. 부모님의 표정은 진지했고 한사코 사양하셨어요. 남편이 그럼 자기 부모님께도 돈을 못 드린다라고 조심스레 말했더니 그제야 부모님은 잠시 고민하시더군요. 결국 한참 후에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받긴 받겠다. 하지만 한 푼도 쓰지 않고 그대로 은행에 넣어두었다가 나중에 너희한테 돌려줄 거다. 그래도 주고 싶으면 줘라. 그 말에 저희는 오히려 감사했어요. 부모님은 저희의 체면도 세워주시면서 동시에 저희 살림도 걱정해 주신 거였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시댁과 친정에 똑같이 매달 30만 원씩을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시댁에 돈을 보내며 저는 마음 한구석이 늘 무거웠지만 그게 최소한의 도리이자 감사의 표현이라고 믿었죠. 그런데 그런 저를 향해 시모는 이유도 맥락도 없이 막말을 퍼부었으니 정말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분의 진짜 의도가 무엇인지 지금도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건 그분의 말들은 제 마음에 깊은 상처로 남았다는 사실이에요. 시모의 이중적인 모습은 여기서도 어김없이 드러났습니다. 친정 부모님이 계신 자리에서는 저희가 양가에 공평하게 용돈을 드린다는 사실을 두고 칭찬을 늘어놓았거든요. 요즘 보기 드물게 예의 있는 아이들이다. 서로 부모님을 똑같이 챙기는 게 참 보기 좋다는 말을 하시며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도 살짝 마음이 뿌듯했어요. 부모님들도 흐뭇해하시는 표정이었고 남편도 살짝 미소를 지었죠. 그 자리의 분위기는 참 따뜻했습니다. 그런데 그 따뜻했던 분위기가 끝나고 시모와 단둘이 남았을 때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시모는 갑자기 표정을 바꾸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런데 왜 친정에도 돈을 줘? 요즘 집 해주는 시댁이 어디 있다고 시댁에나 잘하면 되지. 저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너무나 뻔뻔하고 당황스러운 말이었거든요. 시모는 이어서 친정은 내가 돈을 주는 데가 아니라 받아오는 데다라고 말했어요. 순간 머리가 띵해졌습니다. 조금 전까지 저희 부모님 앞에서는 흐뭇한 미소를 짓던 그 얼굴이 믿기지 않을 만큼 비뚤어진 표정으로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시모는 점점 더 노골적으로 이상한 요구를 하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은 저를 부르더니 갑자기 남편 몰래 본인에게 따로 돈을 달라고 하더군요. 저는 그 말에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저희 부부가 시댁에 드리는 돈은 남편이 매달 시아버지 계좌로 자동이체를 걸어둔 상태였고 그게 당연한 공식적인 방식이었거든요. 그런데 시모는 그건 본인 몫이 아니니 자신에게도 따로 줘야 한다는 식이었습니다. 결정적으로 기가 막혔던 건 결혼 1년쯤 지난 어느 날이었어요. 아버님이 지인들과 함께 유럽 여행을 간다고 하셔서 저희는 여행 경비에 보태시라고 50만 원을 따로 드렸습니다. 남편과 상의해서 기쁜 마음으로 드린 돈이었어요. 사실 아버님은 평소에도 저희를 많이 챙기시는 분이라 여행 중에도 꼭 저희 선물을 사오실 게 분명했거든요. 실제로도 여행 후에 저희에게 생각지도 못한 고급 시계를 한 쌍이나 사다 주셨어요. 그걸 받아들며 남편과 저는 역시 아버님답다 하며 웃었죠. 그런데 그 일을 알게 된 시모는 또다시 저를 붙잡았습니다. 둘만 남은 자리에서 갑자기 얼굴을 굳히더니 말하더군요. 너희 아버님한테만 50만 원을 드렸으면 나한테도 50만 원을 줘야 하는 거 아니냐?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그건 여행 가시는 분께 여행 경비로 드린 거다라고 조심스레 말했지만 시모는 제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목소리를 높이며 부모를 차별하지 말고 공평하게 대하라고 화를 냈습니다. 그 말에 너무 어이가 없었어요. 더 황당했던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시모는 굳이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그 돈은 내 돈에서 나와야 해. 남편한테는 말하지 마. 그 말을 듣는 순간 전신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부부 사이에 돈 관리를 따로 하더라도 서로에게는 최소한 공유를 하지 않나요? 저는 늘 투명하게 돈을 쓰는 편이었기에 그 요구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시모는 못되긴 했지만 영리한 편은 못된다는 걸 그때 새삼 느꼈습니다. 남편 몰래 돈을 쓰면 남편이 모를 거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이미 말이 안 됐으니까요. 게다가 저는 남편과 늘 가계부를 공유했고 몇만 원만 써도 서로 확인하는 사이였어요. 그 모든 사실을 알고도 시모는 그런 요구를 서슴없이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머리가 복잡해지면서도 한편으론 기이한 확신이 들었어요. 이 사람은 나를 괴롭히려는 것뿐이지 정말로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아니구나. 이런 확신 말이에요. 사실 지금까지 적은 것 외에도 시모 때문에 화가 날 일들은 정말 많았습니다. 하나하나 세세히 쓰자면 아마 한나절을 써도 모자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수많은 일들을 모두 적지는 않으려 합니다. 그저 이번 글에서는 제가 그동안 얼마나 참아왔는지, 그리고 결국 어떤 방식으로 대응하게 되었는지 정도만 이야기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 순간들이 제게는 참 기묘한 전환점이었거든요. 결혼하고 2년쯤 되었을 때쯤부터였어요. 저는 결국 시모가 원하는 대로 돈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그냥 이 사람에게는 맞서는 것보다 원하는 걸 주는 게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그 돈이 아까워서가 아니었습니다. 언젠가는 남편도 그 사실을 알게 될 테니 오히려 일부러 공개적인 방식으로 주자고 마음먹었거든요. 그래서 시모가 원하던 돈봉투 대신 저는 일부러 계좌이체를 택했습니다. 흔적이 남는 방식이니까요. 시모는 처음에 돈봉투로 받고 싶어 했습니다. 예쁜 봉투에 담아 조심스레 내밀어 주기를 바라는 눈치였어요. 하지만 저는 단호하게 계좌로 송금했습니다. 언젠가 남편이 통장을 보게 될 것이고 그때 왜 몰래 줬냐는 소리를 듣기 싫었거든요. 결국 제 예상대로 남편은 곧 알아차렸습니다. 언젠가 가계부를 정리하다가 제 계좌에서 시모 계좌로 간 이체 내역을 본 거예요. 그날 저를 조심스럽게 부르더니 의아한 얼굴로 물었습니다. 왜 자꾸 시모한테 돈을 줘? 매달 드리는 생활비 말고 또 무슨 돈을? 그 질문을 듣는데 이상하게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마치 비밀을 들킨 기분이었어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결국 사실대로 털어놨습니다. 그동안의 일들을 최대한 담담하게 말했어요. 시모가 저와 단둘이 있을 때마다 뜬금없이 막말을 하고 이상한 요구를 해왔다고요. 처음에는 당황해서 아무 말도 못했고 나중에는 남편이 안 믿을까봐 차마 말도 못했는데 이제는 그냥 시모가 원하는 대로 해주는 쪽을 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남편은 처음엔 제 말을 고지곳대로 듣지 못했습니다. 믿기지 않는다는 얼굴이었어요. 한동안 말없이 있다가 진짜야? 정말 그런 말을 했다고? 라고 몇 번을 되묻더군요. 저는 그 질문이 오히려 서러웠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혼자서 버텨왔는데 이제 와서 겨우 믿을지 말지를 고민하는 것처럼 보여서요. 그래서 저는 조용히 대답했죠. 나 여러 번 말했잖아. 나랑 단둘이 있을 때 갑자기 표정이 바뀌고 이상한 말 한다고. 남편은 잠시 입술을 깨물더니 결국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그럼 녹음을 해봐. 다음에 그런 말하면 그냥 핸드폰 켜고 몰래 녹음해. 그 말을 듣는데 참 허무하더군요. 생각해보면 너무 당연한 방법이었는데 저는 그동안 그런 생각조차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저 당황해서 얼어붙고 집에 돌아와 혼자 끙끙 앓기만 했던 거죠. 남편 말이 맞았습니다. 녹음만 했더라도 훨씬 일찍 이 문제를 정리할 수 있었을 텐데 저는 그 단순한 사실조차 떠올리지 못한 채 3년 가까운 시간을 그렇게 당하며 살았네요. 결국 저는 마음을 굳혔습니다. 더는 혼자만 끙끙 앓으며 당하고만 있을 수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어느 날 시모가 또다시 저를 곁눈질하며 이상한 말을 던져올 때 조용히 핸드폰의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처음엔 손이 덜덜 떨렸지만 이번만큼은 증거를 남기자는 생각 하나로 버텼어요. 시모는 언제나처럼 처음엔 부드럽게 말을 걸었고 그러다 갑자기 목소리 톤이 툭 떨어지며 막말을 쏟아냈습니다. 저는 무표정한 얼굴로 고개만 끄덕이며 그 모든 말을 녹음기에 담았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 한구석이 묘하게 차가워졌습니다. 더는 상처받고 싶지 않다는 결의가 들끓었거든요. 며칠 뒤 저는 그 녹음 파일을 남편에게 들려주었습니다. 처음엔 남편도 반신반의하는 눈치였어요.
하지만 잠시 후 스피커에서 흘러나온 시모의 목소리가 달라지자 남편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었습니다. 처음엔 상냥하게 웃으며 이야기하던 사람이 갑자기 목소리 톤을 낮추며 모욕적인 말을 퍼붓는 모습에 남편은 말문을 잃은 듯 했어요. 파일이 끝날 즈음 남편은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다가 이마를 짚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게 진짜였구나. 그 말이 너무 허탈하게 들려서 그 순간 저도 울컥하더군요. 남편은 그날 바로 시댁으로 달려갔습니다. 평소엔 조용하고 침착한 사람인데 그날만큼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저는 차마 따라갈 용기가 없어서 집에 남았는데 나중에 들으니 시댁에서 한바탕 난리가 났다고 하더군요. 남편은 시아버지에게도 그 녹음 파일을 들려드렸습니다. 처음엔 시아버지도 믿기지 않는 표정이었지만 막말이 쏟아져 나오는 부분에서 얼굴이 굳으셨다고 했어요. 그리고는 곧장 시모를 부르시더니 굉음 같은 목소리로 호통을 치셨답니다. 시모는 처음에 당황하며 나는 그냥 며느리로서 성의를 보이라고 한 것뿐이라고 변명했답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시아버지께서 책상을 쾅 내리치셨다고 해요. 지금 애들이 한창 돈 많이 들 때인데 무슨 놈의 성의를 보이라는 거냐? 이건 그냥 애들한테 돈 뜯는 거지 뭘 그리 그럴듯하게 포장하냐? 시아버지 목소리가 온 집안을 울렸다고 하더군요. 남편도 그 옆에서 목소리를 높이며 더 이상 이런 일이 반복되면 다시는 집에 오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했습니다. 그날 시댁은 말 그대로 아수라장이었다고 하더군요. 그 후로 시모는 확실히 달라졌습니다. 예전처럼 저를 얕보거나 무시하는 기색이 눈에 띄게 줄었고 무엇보다 저와 둘이 있을 때는 단 한마디의 막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믿기지 않아 의심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확신이 들더군요. 그동안 쌓아두었던 울분이 조금씩 풀리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과 시아버지가 세금 문제로 거실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었고 저는 시모와 함께 부엌에 있었습니다. 그날따라 조용한 분위기였는데 갑자기 제 속에서 무언가가 불쑥 올라오더군요. 이런 상황이면 예전 시모는 어김없이 뜬금없는 막말과 인신공격을 던졌었거든요. 그 기억이 떠오르자 순간 욱하는 감정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모를 흘끗 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금 우리 둘만 있으니까 막말 시작할 때 아니에요? 시모는 순간 눈을 깜빡이더니 아무 말 없이 그저 접시를 정리하며 딴짓을 했습니다. 저는 씁쓸하게 웃으며 말을 이어갔어요. 지금 녹음기 켜놓지 않았으니까 한번 해보시죠. 요즘 어머님 막말을 못 들은 지 오래돼서 허전하더라고요. 제 말은 분명히 날이 서 있었지만 시모는 그저 무표정한 얼굴로 손을 움직일 뿐이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 순간 시모가 당황해서 얼굴이라도 붉히거나 변명이라도 했으면 제 마음이 조금은 풀렸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시모는 전혀 요동치지 않았습니다. 얼굴에 감정 한 점 없이 태연하게만 굴었어요. 그 모습에 오히려 더 허무해졌습니다. 그렇게나 오랫동안 저를 괴롭히던 사람이었는데 막상 그 모든 걸 알게 된 후에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시치미를 떼고 있으니 이상하게도 시원하지가 않더군요. 속이 뻥 뚫리기보다는 어딘가 텅 빈 느낌이었습니다. 작년 말 너무나 갑작스럽게 아버님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평소 건강하시고 활동적이셨던 분이라 그 소식이 믿기지 않았어요. 출근길에 신호 대기 중이던 차량이 뒤에서 들이받는 바람에 크게 다치셨고 병원으로 급히 옮겨졌지만 결국 3일 만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 3일 동안 남편과 저는 거의 정신이 나간 사람들처럼 살았어요. 병원 중환자실에서 하루 종일 서성이다가 잠깐 의식을 잃었다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죠. 결국 장례식장에 아버님의 영정사진이 걸렸을 때조차 눈물이 나오기보다 현실감이 없어서 멍하니 서 있기만 했습니다. 장례식은 정말 정신없이 지나갔습니다. 조문객들을 맞이하고 상복을 입고 분주히 움직였지만 그때의 기억이 희미합니다. 나중에 생각해보니 누가 언제 와서 무슨 말을 했는지도 거의 기억나지 않더군요. 모든 게 흐릿했고 그저 하루하루를 버티듯 지나갔습니다. 남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평소 침착한 사람이었는데 그 며칠은 거의 말을 잃은 듯 했어요. 눈가가 퀭해진 얼굴로 상주 인사를 하는 남편을 볼 때마다 마음이 찢어졌습니다. 아버님이 돌아가신 후 남편은 아버님 명의로 되어 있던 집 한 채를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남편에게는 형제가 없었기에 당연히 그 재산이 남편에게 넘어왔죠. 남편은 그 집을 팔 생각 없이 유지하기로 했고 저는 그 결정에 따르기로 했습니다. 사실 그 집은 남편이 어린 시절 추억이 담긴 공간이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그 집에 계속 머무르려는 시모였습니다. 아버님 장례식이 끝나고 겨우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어요. 아직 저희는 슬픔에서 빠져나오지도 못한 상태였는데 시모가 느닷없이 저를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내 환갑은 어떻게 할 거냐? 그 말이 귀에 들어오는 순간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남편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겨우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환갑잔치 이야기를 꺼내다니요. 정말 황당해서 순간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환갑을 왜 저한테 챙겨달라고 하세요? 그런 건 본인 자식들에게 말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사실 저는 최대한 감정을 억누르려 했지만 목소리가 떨려 나왔습니다. 시모는 여전히 태연한 얼굴로 앉아 있었고 그 모습이 더 소름 끼쳤어요. 저는 결국 참았던 말을 쏟아냈습니다. 저는 어머님 며느리도 아니에요. 아버님이 계셨으니까 어쩔 수 없이 가족으로 지낸 것뿐이지 이제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앞으로 어머님 환갑 챙겨드릴 일은 절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에서도 나가주셨으면 합니다. 시모는 제 말을 듣고도 처음엔 멍한 표정을 짓더니 곧 얼굴을 붉히며 반발했습니다. 그래도 내가 아버지와 살던 사람이야. 어떻게 이렇게 단칼에 자를 수가 있니? 그 말에 저는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맞아요. 아버님과 살던 분이었으니까 이제는 나가셔야죠. 아버님이 돌아가셨으니 어머님과 저희는 더 이상 아무 인연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당연한 순리잖아요. 그리고 저는 마지막으로 못 박듯 말했습니다. 남편도 저와 같은 생각이에요. 그러니 그런 줄 아시고 준비하세요. 제 말이 끝나자 시모는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나는 절대 못 나가. 어떻게 나를 이렇게 내쫓을 수가 있어. 목청껏 소리를 지르더니 이내 입에 담기도 힘든 온갖 쌍욕을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차분한 얼굴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지금부터 녹음할게요. 계속하세요. 그 말을 하자 시모는 잠깐 움찔했지만 곧 다시 욕설을 이어갔습니다. 저는 손가락 하나 떨지 않고 통화 내용을 전부 녹음했습니다. 예전처럼 두려움이나 당황스러움은 전혀 없었어요. 오히려 이상하리만큼 차분했습니다. 이제는 끝까지 간다는 생각뿐이었거든요. 그리고 마음속에서는 아주 오래전부터 준비해온 한 문장이 또렷하게 떠올랐습니다. 이제 이 사람과는 완전히 끝낼 때가 됐다. 그렇게 저는 시모와의 관계를 마지막으로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시모와의 통화를 마친 뒤 저는 곧장 남편에게 모든 내용을 이야기했습니다. 목소리는 최대한 담담히 하려고 했지만 손끝이 살짝 떨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남편은 제 말을 듣자마자 눈매가 단단해졌습니다. 평소엔 웬만한 일에도 화를 잘 내지 않던 사람인데 그 순간만큼은 얼굴이 완전히 굳어 있더군요. 남편은 깊게 숨을 들이쉬더니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장 내쫓을 거야. 이젠 더 이상 두고 볼 이유가 없다. 그 말에 저는 아무 대꾸도 못했습니다. 오히려 가슴속이 서늘하게 식어가는 느낌이었어요. 남편은 곧장 시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스피커폰으로 바꿔두고 제 앞에서 통화를 했는데 목소리에는 더 이상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지금 당장 그 집에서 나가세요. 아버지 돌아가신 이상 이제 더 이상 거기서 사실 이유가 없잖아요. 남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고 시모는 곧바로 고함을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못 나가. 어떻게 나를 그렇게 내쫓을 수가 있니? 이건 말도 안 돼.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차분히 앉아 있었습니다. 이제는 시모의 목청도 더 이상 위협으로 느껴지지 않았거든요. 남편은 더 이상 감정적으로 휘둘리지 않았습니다. 그럼 집을 내놓을 테니 알아서 하세요. 새 주인이 오면 그땐 무조건 나가셔야 할 겁니다. 한마디를 남기고 전화를 끊더군요. 그리고 바로 컴퓨터를 켜고 등기부등본을 열람해 아버지 명의였던 집이 본인 명의로 확실히 이전되어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남편은 서류를 인쇄해 파일에 꽂고 그날 오후 바로 근처 부동산 3군데를 돌며 집을 매물로 내놨어요. 그 후 며칠간 부동산에서 집을 보러 사람들이 몇 차례 왔습니다. 시모는 처음엔 대꾸도 하지 않고 버티더니 낯선 사람들이 현관 앞까지 찾아오자 얼굴이 점점 굳어졌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몇 번 더 사람들이 찾아오자 결국 시모도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나가는 날까지도 시모는 단 한마디의 감사 인사 없이 오히려 저를 노려보며 서둘러 짐을 챙겼습니다. 그날 저녁 제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시모였습니다. 화면에는 쏟아지는 문자 알림이 줄줄이 뜨고 있었고 내용을 확인하니 온갖 악담과 저주가 가득했어요. 한 번에 보낸 것도 아니었습니다. 몇 분 간격으로 끊임없이 도착하는 장문의 문자들 총 11통이었죠. 평생 잘 될 리 없다부터 내 자식까지 망하길 빈다는 말까지 손가락 끝이 얼얼할 정도로 원망이 묻어 있었습니다. 처음엔 그 문자들을 보며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하지만 곧 심장이 이상하리만큼 차분해지더군요. 저는 다음날 아침 딱 한 번만 답장을 보냈습니다. 최대한 담백한 어조로요. 당신이 새어머니로서 남편에게 조금이라도 정을 주었더라면, 아니 나와 단둘이 있을 때 그렇게 미친 짓만 하지 않았더라면 저희는 어느 정도는 챙겨주며 그 집에 살게 두었을 겁니다. 그런데 아버님께서 혼인신고까지는 하지 않으신 게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아마도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집안일만 해줄 사람 정도로 곁에 두신 거겠죠. 아직 젊으시니 앞으로는 열심히 일해서 본인 노후 준비 잘하시길 바랍니다. 그 후로도 시모에게서 간헐적으로 욕과 저주가 담긴 문자가 오곤 했습니다. 처음엔 하나하나 읽으며 한숨을 쉬었지만 이내 일일이 대응하는 것도 무의미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결국 스팸으로 등록해 두었습니다. 그래도 나중에 혹시 법적으로 문제를 삼아야 할 일이 생길 수도 있으니 완전히 차단하진 않고 기록은 남겨두기로 했습니다. 시모가 계속 문자를 보내면 명예훼손이나 협박으로 신고할 생각이에요. 지금은 마음이 참 홀가분합니다. 더 이상 쓸데없는 감정 소모도 없고 남편과 제 가족만 챙기며 살면 되니까요. 사실 가끔은 우리가 너무 매정한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스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동안 참을 만큼 참았고 마지막까지 기회도 줬던 것 같아요. 이제는 저희 둘 모두 서로를 지키는 쪽을 선택한 것뿐이죠. 그렇게 저는 드디어 마음속에서 그 사람을 완전히 지워냈네요.